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대선 유튜브 조사분다의 박상환입니다. 숨가쁘게 정말 가파르게 달려온 장미대선, 조기대선, 오늘부터 드디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뭐 국민도 후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이 이 피니시라인을 향해 깜깜한 밤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이번 대선에는 여러 가지 화제와 논란과 반전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부산일보 정치부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 우리 이현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대선 후반부로 가니까 좀 초췌해졌어요. 그런가요?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방송까지 하시느라. 아니 오늘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가 부산일보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뭐 조명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화사해진 것 같네요. 네, 확실히. 굉장히 화사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후보가 화사하게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이 D- 며칠입니까?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일. 야,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빨리 2월 3일이 지나기를 기다리죠, 이 기자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선 마치면 통상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6월 3일 대선은 정치부 기자로서 큰 이벤트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휴가는 며칠 줍니까? 뭐, 저희는 휴가는 공식적으로는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습니다. 아, 공식 휴가 외에 보너스 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그 특히 경력금이나 보너스 뭐 이런 거에 특별 대선 특별 보너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저 술 사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없습니까? 아, 초과 근무 수당은 있죠. 그 초과 근무 수당이 우리가 그냥 사실 기자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자의 라이프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직장인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예. 그다음에 퇴근 이후에 근무는 초과 근무.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입니까? 저희도 뭐 공식적인 출퇴근 시간은 9 to 6죠. 근데 취재하려면 저녁 먹고 정치부 뭐 밤유세 다니고 하려면 예. 뭐 6시 퇴근하는 기자 정치부 기자가 사실 특히 대선 때 있을까요? 지금 시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선대위 분위기도 저희도 일종의 취재인데 저녁 자리에서 그렇죠. 취재인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취재 시간으로 안 쳐주더라고요. 후보들이 6시 유세를 끝내주면 뭐 같이 끝내면 되고 캠프도 6시 퇴근하면 정치부 기자도 퇴근하면 되는데 그게 안 그 되죠. 사람들이 퇴근 안 하는데 정치부 기자가 퇴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과 근무 수당이 무지 붙겠네요. 하지만 회사에서 그걸 근무라고 인정해주지 않네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몇 분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 D-5일 이제 우리 가닥을 한번 잡읍시다. 이제 D-5일 주제가 뭐 굵직굵직한 주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까지 흐른 네. 사항을 좀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총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예, 지금. 일단 그저께 선관위 그저께. 공식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아, 3차까지. 공식 토론회가 끝났다. 예. TV 토론. 그리고 우리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고요. 들어갔다. 어제부터 들어갔죠. 예. 네. 그리고 핵심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거. 아,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TV 토론부터 얘기를 하면 마지막 TV 토론은 그때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한 번 더 하시죠. 이재명 후보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뭐 그런 토론은 가능하긴 후보 간 합의하면 가능합니까? 그렇죠. 후보 간 합의에 하면 우리 부산일보 유튜브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뭐.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한 번 더 하고 싶고 이재명 후보는 뭐 그냥 이 정도 굳이 합시다. 뭐, 아, 그런 거고 역시 지키기 대 공세적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같고 사전 투표는 지금 우리가 오늘 6시에 업로드 됐는데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 2시 좀 됐는데 2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네. 2시 기준으로 12.34%인데 이게 수치가 되게 유의미한 게 네. 작년 대선이 작년 대선에 지난 대선. 그렇죠. 지난 대선 네. 20대 대선 네. 때 역대 사전 투표율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지금 시각 기준에 당시는 10.48% 지금보다 약 2% 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가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이 몇 프로였어요? 전체 이틀간 했던 게 36.93%. 거의 37% 났네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이게.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이 더 높을 것으로 거의 뭐 40% 육박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깜깜이 이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공표가 금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공표할 수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공식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때 뭐 명태균 사건 이런 것도 뭐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비공표 가지고 여론조사.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재산이 많거나 정치에 과도한 관심이 있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진짜 궁금하면 개인 돈 내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상관없네요. 뭐 그 정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샘플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 조사기관에 돈 주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기간도 미리 이제 그 통신 업체에 받아놔야 되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는 사실은 뭐 여러 조사기관의 이 조사들을 모니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현실 기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돌아가노 이래 물어보면 뭐 친한 사람한테는 가르쳐 줍니까? 공표할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없습니까? SNS 하세요. SS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기자분들이나 정치인들도 네. 이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잔 먹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렇죠. 손가락으로 잘못했다가 그렇죠. 복면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감성에 젖어가지고 감성에 젖든지 아니면 그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살짝 가르쳐 준다는 것이 공개 계정에 올라와서 그렇죠. 봉변을 나한테 당하는 있을 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음. 어쨌든 그 지난 사전 투표율이 36.93인데 이 기자 예측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 거의 40에 육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어쨌든 현재로서 봤을 때는 대선 열기가 높다. 뜨겁다. 뭐 이렇게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조사 분다니까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죠. 오늘은 뭐 어느 기관의 무슨 조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직전 걸 해야지. 우리가 지금 공표 기간 들어온 걸 갖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벌금 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벌금은 우리가 냅니까? 회사에서 냅니까? 그건 그렇고. 예. 네. 자, 리얼미터 조사. 예, 네. 오늘 볼 거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언제 한 겁니까? 26일부터 27일까지 26일, 27일. 진행된 조사고 대선을 엿새 앞두고 28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네. 49.2, 김문수 후보가 36.8, 이준석 후보가 1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 541 선거에서 531로 갔다가 다시 541에서 이재명이 약 하향세, 그다음에 김문수, 이준석이 약 상승세, 그렇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 백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조사는. 이게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만나서 지지 선언도 받아내고 네.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한동훈계에서 친윤계에 향한 비판의 메시지.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한 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뭐 인사는 뭐 선거 유세 안 하겠다. 아주 뭐 난리. 뭐 조경태 의원이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결집이 일어나는 동시에 조금 분열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역량이 거의 100% 결집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 선거를 임했다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후보되는 것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탄핵 찬반으로 큰 흐름이 갈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렇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지금 굉장히 요원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는 100%의 힘으로 싸우지 못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력 투구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시작부터. 전력 투구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참 답답하겠습니다. 어쨌든 리얼미터 26일, 27일 조사 이게 1000 샘플이 넘네요. 그렇죠. 1,300명이네요. 그러면 권역별로 우리가 이제 또 뭐 5일 남았으니까 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역별 뭐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조사인데 특이한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네.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네. 10.6%포인트나 올랐고요. 그래서 31에서 42로 갔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네. 9.8%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7.7%포인트 떨어지고
대구 경북에서 4.2%포인트 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게 지금 약보합인데 누가 봐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우리 그냥 편안하게 이 기자가 봤을 때는 이 약보합의 요인이 약간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100% 전력이 아니다 했는데 실제로 뭐 왜 이 뭔가 돌파가 잘 안 됩니까? 뭐라고 보세요, 현장 취재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계파 갈등으로 인한 지지층의 피로감? 역시 탄핵 찬탄 반탄이란 큰 흐름이 갈라져 있는 게 크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친한계가 이렇게 뭐 반발하고 이런 기사를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근데 모 친한계 의원이 와가지고 무슨 이게 당권 싸움이냐? 우린 명분의 싸움이다. 국민과 싸우는 거다. 명분을 가지고 당권 싸우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제 항의를 강하게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층의 피로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결집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 보수 결집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수층도 그럴 뿐더러 이제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중도층에서도 조금 떨어졌고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보수층에서 1.4%포인트 올랐거든요. 이것도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 지금 우리 만약에 뭐 그냥 산수만 한다면 저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김문수, 이준석의 산수를 합은 거의 뭐 48% 되니까 그러면 이재명하고 오차범위내 접전이네요. 까지 붙을 수 있죠. 접전이고 근데 이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 우리가 그때 어떻게 내기를 했죠? 삼겹살의 소주. 저는 절대 안 된다에 삼겹살 소주가 아니라 소고기 소주였습니다. 소고기 소주니까 알겠습니다. 은근히 삼겹살로 바꾸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저께 마지막 TV 토론 뭐 어떻게 보시고 총평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봤습니까? 아마 대다수 보신 국민들 시민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언급했듯이 이재명 후보는 침대 축구 안전빵 게임을 띄워왔고 이준석 후보는 1차, 2차까지는 맹추격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조금 실수를 하면서 헛발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토론 이후에 지금 온통 젓가락 논란이 지금 파장이 큽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의 문구 중 하나가 이제 어휘가 젓가락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조금 수위가 센 발언이겠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조금 3차 토론회가 좀 지저분해지긴 한 것 같은. 이게 지금 일단 사과는 했죠. 사과는 하긴 했죠. 근데 네. 이 사과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실 사과라고 앞사과 뒷사과가 좀 다르죠. 앞사과가 부사라면 뒷사과는 홍옥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토론회 다음 날 네. 바로 이제 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유세 현장에서 밝혔는데 네. 이제 국민께 사과한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도 그래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또 한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정면 돌파를 택할 것 같더라고요. 멘트를 보면은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한테는 독입니까? 약입니까? 저는 뭐 리얼미터 아까 조사를 잠깐 보자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 기반이 2030인데 쏠려 있죠. 인데 이 중에서도 남성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 이미 핫하게 떠돌았던 거라서 이제 2030 남성들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커뮤니티에 주로 언급되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인 이동호 씨는 그 전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지난번 대선부터. 실제 지난번 대선 때 많이 거론이 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금이랑 뭐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도박 문제로. 네. 그래서 이미 좀 오래 거론된 이슈긴 하죠. 오래된 이슈긴 한데 이준석 후보가 굳이 이번에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좀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이제 방송이라는 게 결국 말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말이 어느 정도 이 정제되고, 그러니까 비유나 풍자는 그게 뭐 가득해도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 국민 일반의 상식에서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들을 자극적으로 쓴다면 당장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는 우리 방송을 보시면 우리 이 구독자분들은 그런 불쾌감이 1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기자나 우리 나 기자가 워낙 잘하니까. 사실은 저는 뭘 재밌게 봤냐면 코끼리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자와 비유로서 그렇죠. 센 표현이었지만 집에 코끼리 키우십니까? 이 부분은 세긴 세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코끼리 발언 내용이 뭐였죠? 이제 그 법인카드로 과일을 사 먹었는데 그게 몇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코끼리 키우냐, 누가 다 먹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유적 비판인데 이 젓가락 문제는 어쨌든 그 모든 토론은 다 묻히고 오히려 젓가락만 남는 희한한 어떤 TV 토론이 아무튼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방송하면서 각별히 이 단어 선택, 용어 선택에 재밌게는 하되 그렇죠. 품격 있게. 근데 뭐 이 기자가 아무리 판을 열어준다 해서 품격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재능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첫날 투표. 우리가 그 선거 전략의 핵심은 후보들의 동선 전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자, 사전 투표 첫날에 이재명 후보는 네. 신촌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신촌 그래서 대학가.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했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특이하게도 인천 계양을 갔는데 누구 지역군지 잘 아시죠? 네, 그저 우리 이재명 후보 지역구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 인천으로 출동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탄. 자, 그러면 이재명 신촌, 김문수 인천 계양, 이준석 동탄. 우리 네. 예리한 이현칠 기자 왜 여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첫 투표에 후보들이 찍는 첫 장면은 미디어로서는 총출동이죠. 그렇죠. 총출동한데 가려면 무슨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셈법이. 예. 뭡니까? 살펴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이랑 이제 만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압도적 승리를 이제 기반으로 본인이 이제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 야, 지키는 전략. 안전빵. 안전빵. 그럼 청년들만 잡으면 안전빵이다. 뭐 이제 뭐 그런 생각이시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 갔다. 이게 지금 당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네.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대역전의 서막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얘기는 대역전의 서막이다.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이다. 네. 그리고 나서도 이날 하루 동안 이제 인천에서 계속 유세를 이어갑니다. 그 각종 조사에 보면 인천 지지도가 썩 높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는 좀 선전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인천 경기는. 어쨌든 수도권에 집중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표가 많은 곳에서. 반면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단순 거주지일 뿐더러 이준석 후보가 선거 내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동탄 모델. 동탄 모델이 뭡니까? 삼자 대결에서 자기가 이겼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이번 총선 때 삼자 대결에서 본인이 제3지대인데도 승리를 했다. 이번 대선도 그런 저력을 보여주겠다. 동탄에서 저희가 제3후보였지만 이겼듯이 그렇죠. 이번 대선도 이재명, 김문수가 양강이지만 동탄 모델이 적용된다면 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탄 모델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동탄으로 갔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이게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주민등록증 항상 들고 가야 되죠. 그렇죠. 주민증 혹은 신분증 혹은 여권. 근데 대선 후보는 뭐 직원들이 다 하는데 굳이 그거 들고 가야 됩니까? 당연히 들고 가셔야죠. 왜요? 다 보면 이재명, 뭐 김문수, 이준석 알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데 챙겨 가셔야 됩니다, 소장님. 저는 당연히 챙겨가야 되지만 후보들도 챙겨가야 됩니까? 예, 신분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 확인해야 됩니까? 네. 대선 후보도 여러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꼭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투표장에 가실 때 꼭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사전 투표 시작됐는데 역대 뭐 최고 투표율이다 했는데 투표율 우리가 흔히 뭐 여야 정치인 뭐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지도자급 사람들이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투표 동료를 많이 하죠. 투표 동료를 하는데 찍을 사람이 없는 사람도 투표장에 가야 됩니까? 이건 좀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역으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의도적인 기권, 그러니까 음. 투표장에 가지 않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정치학에서는 의지를 가진 기권도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예. 투표율이 50% 상태에서 50%의 지지를 받아댔다면 전 국민을 100으로 본다면 25%의 지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5%로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면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무조건 투표장에 안 가는 것이 정치적 표현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다만 골프 치러 간다고 안 갔다.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귀찮아서 안 갔다. 이런 거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뚜껑 갖고 찍을 때 특이한 경우 많죠. 뭐 다 찍어버린다거나 네. 중간에 찍는다거나. 찍는다거나. 예. 그것도 의사 표현입니다. 그렇기 의도적 때문에 기권도. 뭐 반드시 투표하자는 얘기는 우리 선거 과정을 매의 눈으로 후보들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판단을 갖고 그걸 투표 행위를 하자는 건데 투표 행위에는 의지적 기권도 투표 행위라고 봐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정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게 최선 투표면 좋을 텐데 네. 차악 선거로 가니까 계속 그렇죠. 이게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 정치권에서 조금 따끔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전투표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통상 취재한다고 바쁜데 뭐 언제 투표합니까? 중간에 뭐 짬을 내서 합니까? 저희도 중간에 이제 짬을 내서 후다닥 하고 와야죠. 예, 해야 됩니다. 주로 사전투표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부산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캠프가 뭐 당에다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예. 16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는데 비상행동. 예, 선대위가 이제 각 시도당 선대위에 내린 거거든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168시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현역 의원 전원이 여의도 비우고 지역으로 가라. 여의도에 보이지 마라. 그리고 지역에서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유세를 해라. 하루에 14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라. 댄스 금지는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과도한 율동을 자제하라는 건데 과도한 율동과 과도하지 않은 율동. 왜냐하면 이게 선거 자원봉사자나 운동원들이 연습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합을 맞추고 가는데. 근데 뭐 좀 이렇게 흥겨워야 지나가는 차를 버스 타고 지나간다든지 자기 차로 간다든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되 여기서 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승리처럼 보이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럼 패배처럼 보이는 선거운동을 해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신나하지 마라 이런 거. 너무 신나하지 마라. 고무대- 표정 관리해라. 그렇죠. 표정 관리해라 이런 차원인 거죠. 겸손함을 유지해라. 예, 맞습니다. 여의도를 비워라. 여의도를 정치 1번지가 여의도인데 여의도를 뭐 국회의원이 비우면 어디로 갑니까? 제 지역에서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라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런 의도입니까? 예.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그 선거 때 되면 그 선거 운동은 안 하고 후보 옆에 굉장히 얼굴 도장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그건 뭐 국힘당, 민주당, 뭐 그 개혁신당 할 거 없이 당의 실력자 후보 옆에서 얼굴 도장을 도장 중에서 부뚜껑으로 이재명 혹은 김문수 혹은 이준석을 찍는 것보다 내 얼굴 도장으로 후보의 눈에 찍는 눈도장이 출세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의도를 비워라는 옛날부터 있는 얘기인데 장수와 군인들은 전선에 가 있어야지 계속 그 벙커에 총사령관 있는 데서 멀쩡거리면 되겠냐 얘기인데 이건 무슨 특별히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정치 고수가 보기에는 그런 시각이 또 가능한.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로키를 유지해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예. 겸손 모드 로키를 유지해라. 예. 댄스 금지 여의도를 비워라.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 얘기는 지금 여론조사상 우리가 돌발 사고, 큰 사고를 방지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강하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산 지역 그 현대상선이 HMM이죠. 예, 맞습니다. 그 이전 공약으로 이게 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시죠. 현대상선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저는 당황스러운 게 네. 저는 이제 부산 공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국 단위 이슈가 처음에 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 와서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해수부하고. 예, 이게 지난주에 부산에 왔을 때 HMA라는 언급을 처음 HMM. 했어요. M을 처음 언급했어요. 원래는 당에서는 100대 기업 유치 정도로 모호하게 해뒀었는데 후보가 내려와서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HMM이라는 기업을 지금 부산으로 화면에 옮기겠다. 나오는 현대상선, 옛날 구현대상선 그렇죠. HMM. 세계적인 항운 회사죠. 이게 항만회사, 그렇죠. 물류회사. 항만회사인데 이제 이게 지금 뜨거운 화두가 된 게 네.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 HMM 부산 이전이 빠져 있다. 아하. 후보 본인 직접 얘기를 했는데 예. 빠졌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부산에서 제일 핫한 해사법원, 음. 해사법원도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 여론이 조금 들끓고 있는 동시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했겠네요.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HMM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대위에서 사실 저희는 뭐 고마운 입장이죠. 부산 공약을 그렇죠. 이렇게까지 중앙 이슈로 다뤄주면은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 입장이 어떤 것이냐는 것인데 취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은 100대 기업 유치 공약의 세부 사항으로 HMM 부산 이전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제 유세 중간에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산 유세에서 드린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마라. 라는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게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HMM은 상장사죠. 현대상선은. 그럼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뭐 정부가 대통령이 옮기라 한다고 옮기지는 겁니까 이게? 이게 HMM 그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해진공, 해양진흥공사랑 산업은행 이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지분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쪽에서는 충분히 뭐 이제 사실상 공공기관과 다를 바 없는 기업이다. 인식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이재명 후보 쪽 설명이 아무튼 뭐 부산 공약이지만 이 현대상선 이전 문제는 후보가 두세 번 얘기했고 파일을 전국적인 판으로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흥미롭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좀 더 얘기해 보자면 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대한민국 진보 정권에서 파퓰리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네 돈이냐, 곡간을 열자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또 깨알같이 계산을 합니다. 공약집 보고 얼마 들어갑니다 했는데 210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공약을 본인의 실현하려면 얼마 들어간다? 본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210조가 아하.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210조가 들어가서 많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뭐 본인은 이제 외부의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의식한 듯이 이제 뭐 가용 예산 마련하는 게 5년 동안 210조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210조 1년에 한 40조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하지 말라고 해서 뺐다. 그러면서 본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기본소득 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 기본소득은 이재명의 집토끼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은 이재명의 정책의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때부터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됐어요 이게.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소득 뭐 이 얘기는. 예, 기본소득을 본인의 시그니처로 이용해 왔는데 근데 이제 뭐 소장님 이야기처럼 실제로 집토끼들한테 기본소득이 빠졌다는 것이 과연 뭐 지지 이탈에 영향을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과감히 뺐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어차피 탄핵도 그렇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심판적 게 요소가 강한데 진보 측에서는 뭐 고작 이런 기본소득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런 일은 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예. 그러니까 한 210조가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이게 파퓰리즘 아니냐니까, 아니 5년간 들어가는 돈이고 하도 파퓰리즘 얘기하니까 기본소득 공약도 빼버렸다. 예. 뭐 이렇게 디펜스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집토끼에게 이 기자는 뭐 기본소득 공약이 빠졌다 해서
이재명 후보의 극렬 지지층에게 큰 영향은 없을 거로 판단한다. 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뭐 사전 투표를 하면서 부정선거 언급을 또 했어요. 예, 정확하게는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제 동료 메시지를 내면서 네. 얘기한 건데 네. 사전 투표에서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부정을 적발하면 예. 이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집토끼들 가운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부정선거론자들도 일부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뼈아픈 거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게 아하, 부정선거라는 거였는데 그 명분이 예, 그 명분이었는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될 본인들한테 불리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이 메시지를 냈다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토끼의 일부분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의식했다. 뭐 좀 봐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처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들이 드러나는 대목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그렇죠.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한테 아픈 기억,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죠. 비상계엄이라는 나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왜 냈을까?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수, 이제 우리가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많은 전문가들이 단일화의 효과가 있으려면 사전투표 전에 해야 된다. 그렇죠. 사전투표 시작됐으니까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예. 자, 점점 제가 소고기를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다가오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어제 예, 저녁, 그러니까 사전투표 시작되기 전날 네, 김문수 후보 측이 네, 이준석 후보 측의 마지막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9일 새벽, 오늘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까지 찾아갔는데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집으로 찾아갔습니까? 국회 이재명 후보 정확하게 어디를 찾아갔는지까지는 뭐 확인되는 바가 없지만은 찾아갔다. 일단 찾아갔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무산됐다라는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찾아갔는데 못 만났으니 결국 사실상 단일화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수영이?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지만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어쨌든 사전 투표 전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이 기자 말 지난번 대선이 36, 7%의 투표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본 투표도 한 60%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것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애타게 구애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예측을 해보자면 이 기자는 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어떻게 대응한다, 김문수 후보는 계속 찾는다, 뭐 어떻게 봐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멘트를 보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뭐라 했습니까? 이분은 가끔씩 때만 되면 나타납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아까 논란이 됐던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라는 건데 이게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그대로 대갚아 준 거거든요. 옆에 있으면 혼내겠다 했죠. 했었는데 그걸 대갚아 준 거라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에서 전략이 바뀐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삼자 필승론. 그렇죠. 그동안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가겠다는 뭐 단일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내비쳤는데 이 정도로 쓴소리할 정도면 물 건너간 게 아닐까. 아, 이준석 후보보다 나이가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내 옆에 있으면 혼냈을 거다는데 그걸 그대로 돌려줬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 사실상 빠이빠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게 이현철 기자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선이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또 격변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또 발생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 기자와 함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재 나가야 되죠. 예,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아, 고생 많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또 뵙시다. 소고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